예,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전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예, 이 상황을 일단 어떻게 봐야 될지 유승찬 대표 뭐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뭐 아주 늦은 건 없는 거니까 일단 만남부터 그 협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예. 그 기탄 없는 대화를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 반응까지는 지금 들어온 게 없고 이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항상 먼저 이제 그 영수회담을 계속 제안을 해왔었고 예. 총선 끝난 다음에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안 만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당장은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의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 인선을 비롯한 개각에 앞서서 더 급한 비서실장 후보로는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원희룡 전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 위원장은 총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죠. 또 이상민 장관, 정진석 의원, 이정현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자, 유승찬 대표께 여쭤보죠.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다 이렇게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걸 좀 빨리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논란을 야기한 부분도 있고 이미 실기했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일단 대통령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이제 약간 총선 이후 전국을 움직이는 변곡점이 좀 됐거든요. 예. 그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어떤 진정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셨는데 미흡했다. 다만 내용이. 그것이 이제 이후 뭐 여론에도 좀 반영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국정기조 쇄신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령 일단 저는 기자들도 만나고 야당도 만나고 이게 소통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제 의견을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의견들을 좀 청취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예. 그 변화가 좀 체감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사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서실장하고 그렇죠. 국무총리잖아요. 비서실장 인선은 저는 뭐 어쨌든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좀 합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국무총리는 오히려 더 크게 이제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서실장 먼저 임명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총리는 어차피 그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 총리 문제는 충분히 협의하면서 인선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박영선, 양정철 카드가 거론되면서 또 논란이 커진 부분도 네. 있는데 이 이재명 대표를 이제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또 뭐 인선 관련해서 논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바둑도 그렇지만 이게 수순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인사를 총리로 기용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먼저 협의하는 게 순서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이게 뭐 언론이 좀 앞질러 간 건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어쨌든 의도적으로 흘렸는지 그렇죠. 뭐 알 수가 없죠. 너무 이제 혼선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뭐 대통령실은 부정하고 뭐 그러면서 약간 비선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좀 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런 이제 총리 문제나 국정 전반에 대해서 협치에 관련된 좀 구체적인 얘기, 실질적인 얘기가 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실 인선 관련 상황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인적 개편이 총선 후에 쇄신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이후에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잘 못하고 있다 68%였습니다. 총선 전에 한 직전 조사 대비 긍정평가가 11%포인트나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늘 나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인데요. 이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김봉신 이사님. 예. 대통령 지지율 나올 때마다 긍정평가 요인, 부정평가 요인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예. 긍정평가 요인, 부정평가 요인이 있을 예.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부정평가 크게 높아졌고 긍정평가도 11%포인트면 굉장히 큰 폭 하락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긍정평가 이후에서는 이제 의대 정원 확대가 13%, 그러니까 9%포인트가 낮아졌고요. 외교 같은 경우에 5%포인트 많아서 13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대 정원 확대가 이게 꽤 높은 비율로 나타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초반대입니다. 예, 화면에 그런데 나오고 이제 있죠. 화면에서 보실 때에 그 다음에 이제 654 해서 경제 민생, 주간 소신,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 밑에 잘 모르겠다가 24입니다. 예. 그러니까 긍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4분 중에 1분 정도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밝히지 않으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비하면 이제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는 소통 미흡이 10%포인트 많아서 17이 됐습니다. 예. 경제 민생 물가가 이제 18인데요. 이렇게 보면 소통이 미흡하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이것도 이제 10 정도 나오고요. 예. 이렇게 따지면 소통 미흡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게 갑자기 이번 조사에서 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10이나 됐네요. 예, 플러스 10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 응답이 11%포인트 많이 이제 하락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대통령 긍정률이 지난 조사 대비 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5차범위를 넘은 겁니다. 또 보수 성향자 중에서 예. 5차범위를 벗어나서 20%포인트 하락.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7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는 여기서도 5차범위를 벗어나서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 기반 그 예. 지지층에서도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아주 큰 변화입니다. 아주 큰 변화고요. 이게 23으로 이제 하락했을 때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24가 2번 있었는데 예. 지금 그 밑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반등의 모멘텀을 찾는 게 오늘 이재명 대표와의 이제 회동 제안이 될 것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예.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보수 성향이신 분들 또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조차도 이렇게 큰 폭하락이 보인다는 거는 예. 이건 엄청난 그런 시그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유 대표님, 예. 국정 기조라든가 네. 뭐 정책 방향 이런 거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지금 봤듯이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방적 네. 이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정평가 요인으로 많이 이제 지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가장 중요한 게 이 총선 참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이거를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이번 총선 결과는 이 보수가 거의 괴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좀 안겨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인식된 것 같고요. 소통 부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은 제일 먼저 태도를 봅니다. 태도가 제일 먼저 다가오거든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3가지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반성할 결심을 하셔야 되고요. 사과할 결심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협치를 할 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3가지가 표현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예. 그 김봉신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보수 지지층이 대거 이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 PK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막판에 결집하면서 민주당이 한 석밖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면 PK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이 28%로 나타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지지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에는 그것이 훨씬 더 이제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반영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큰 폭으로 이제 하락했고 가령 지역구에서 전국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분들이 45%인데 예. 절반이지 않습니까? 거의 이 23%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내 책임이라는 걸 분명히 하시지 않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둘을 붙이고 있지만 마치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해서 선거를 진 것처럼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했던 보수들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 부분도 이따가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예. 뺄셈 정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패배의 책임을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단순하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 표명이라든가 네. 행보가
이제 지지층을 더욱더 계속 실망시키고 있다. 그렇죠. 진행형이다. 이런 뭐 말씀이시군요. 국정 기준은 옳았는데 이게 잘 전달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안이한 인식입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그러면 총선 참패로 이어질 일입니까? 이게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기조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는 게 맞죠. 예. 총선 이후의 민심 동향 어떤지 양당의 지지도를 보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했는데 역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기록됐습니다. 지금 김봉신 이사님, 예. 그 총선 직전에 이어졌던 그 조사에서도 37대 29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높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치른 선거에서도 크게 졌는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빠졌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7%포인트 하락이면은 5,000회를 넘어선 하락이고요. 예. 또 30%라는 이 숫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최저치인데 그 전에 그러면 언제가 최저였느냐를 보면 그게 2022년 1월입니다. 근데 2021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2월 5주에 당시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대국민 사과. 예. 그 당시 이제 이력 관련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불화, 뭐 마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29를 찍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30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20%대로 추가 하락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빨리 모멘텀을 마련해서 여당이 올리지 않으면 지지도를 국민 많은 분들께 좀 잘 보여서 이 지지도를 올리지 않으면 이거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있기 힘든 20% 중반 이렇게 예. 빠지면은 문제가 되는 거는 여당 내에 있는 그 정치인들 108명에 당선하신 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 지지도를 가지고 대통령 긍정률 또 23%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겁니다. 자, 유 대표님, 예. 지금 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어요. 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선거를 졌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덜 떨어졌어요. 이제 더 떨어질 걸로 봤는데, 그러니까 선거를 참패하고 나면 원래 지지율이 폭락하거든요. 근데 이제 30% 어쨌든 선은 유지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착시 효과가 좀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31%잖아요. 예. 근데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14%예요. 이렇게 대비를 해놓으면 그냥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45대 30 이 정도 차이니까 한 15%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야권 전체를 그렇죠. 합치면 더 야권의, 높다는 거죠. 훨씬.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도 사실 대비상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도 이제 지도체제 논의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선거 패배의 책임이 누구냐 예. 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책임에 대한 생각이 다들 다르다 보니까 예. 앞으로 당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 수도권 중심의 중진들 내지는 수도권에 이제 출마했다 낙선한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이제 수도권 쪽하고 이 친윤과 영남 쪽이 또 이렇게 좀 갈라져서 좀 약간 내분 양상 이런 예. 식으로 비춰지니까 이런 상황들도 좀 이런 지지율에 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럴 건데 내분이나 뭐 이제 시끄러운 거는 좀 불가피한 것 같아요. 선거가 지금은. 지면 뭐 당연히 그리고 일어날 수 총선 있는 참패 일인데. 원인을 둘러싸고 뭐 이제 친윤 비윤이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논쟁을 할 필요가 있고 생각이 다른 것들을 펼쳐놓고 논쟁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 것이냐가 이후 당 지지율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일단 불가피하게 내홍이 있을 것이고 예. 지도체제 구축 과정까지는 감수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빠지는 것은 뭐 예. 그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당내에서는 일단 선거 패배 책임이 용산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죠. 네.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연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홍 시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고 인사 추천까지 했다는 것을 이제 공개를 했고 예.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도 한동훈 위원장을 또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수 분열 내지는 그 당의 어떤 지지율과 관련된 그런 어떤 여론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느닷없이 선거 끝나자마자 예.
저는 이제 이 일종의 그 대통령 책임론을 무력화하는 행보에 나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말아먹었다고 한동훈 위원장을 거의 원색적으로 예.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래도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좀 언어가 좀 너무 과격하고요. 예. 그렇게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되게 냉정하게 그 선거 평가를 해야 그 다음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졌다 이렇게 해버리면 한동훈 예. 위원장은 지금 사퇴하고 나가버렸는데 그러면 대통령도 당도 반성하거나 혁신할 게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책임지고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책임지고 반성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저런 갈라치기, 이른바 뺄셈 정치 이것이 사실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뺄셈 정치했죠. 유승민 뺄셈 정치했죠. 이번엔 이제 한동훈 뺄셈 정치를 하면 도대체 뭐가 남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원숙한 그 태도를 갖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미 사퇴하고 나간 사람을 그렇게 예. 다시 사실은 불러들이는 게 홍준표 자꾸 시장이 일부러 불러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쨌든 차기 대선 지지도도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것도 예. 자꾸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예. 홍준표 시장이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그 경선 경쟁자였어요.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공격하듯이 예. 문재인의 앞잡이라고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력 보수 지지층들의 그 콘크리트 지지층들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의 행보가.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먹히겠습니까? 아직 대선까지 시간도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당보다 자신을 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갤럽 조사에서는 차기 지도자 선호도 결과도 나왔는데요. 살펴보죠. 이재명 24, 한동훈 15, 조국 7, 이준석, 홍준표 각각 3% 등의 순이었습니다. 응답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냐는 것이었고 질문은 선다형이 아닌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는 자유응답 방식이었습니다. 김봉신 이사님, 예. 지난번 조사와 비교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도 좀 빠진 거죠? 예.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조사에서는 24, 이번에 이제 15 나왔으니까 9%포인트 빠졌으니까 예. 5.1을 넘어선 하락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1, 2, 3월 올해 들어서는 계속 20%대였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3월에는 5.2 이내이긴 하지만 이재명 23, 한동훈 24로 이거 이재명을 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전망도 가능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은 총선 끝나고는 이 정도 하락이면은 거의 글쎄요, 완전히 하락이고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사실은 홍준표 시장의 어떤 날카로운 반응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여권에서는 여권 주자 중에서는 이게 이재명과 대응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만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을 넘어서서 자신이 이제 차기 장래 지도자로 부각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발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이 좀 빠진 것, 이 선거 결과 때문일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선거 결과 때문이고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빠지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저는 뭐 그 상당히 견조하게 뭔가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빠질 수도 있었는데 버티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그렇게 그러니까 선거를 대승을 이끌었는데 예.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가령 30%를 넘거나 뭐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은 것 이것도 사실은 주목해 볼 정체돼 있는 거죠 지금? 정체돼 있는데 이제 곧 오를 수 있는 틈새를 조국 대표가 지금 가져가고 있다. 예. 뭐 이런 양상. 아직까지는 7%로 이재명 대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렇죠. 세 번째로 높은 걸로 좀 저게 이제 등장했잖아요. 네. 주간식인데도 이제 저 정도 나오는 것이고 저게 이제 가령 두 자릿수를 넘는 순간 이제 야권은 이제 두 명의 대선 주자가 이제 경쟁하는 구도 뭐 이런 예.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앞서 전해드렸듯이 오늘 오후 3시 반에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5분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먼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 뒤에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반응이 궁금한데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역시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유 대표님?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경쟁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제 협치의 대상으로도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건데 진작에 만나셨어요. 8번이나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했는데 네. 아무 반응이 보이지 않다가 굉장히 지금 선거에 참패하고 어려워진 상황,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를 봤더니 더 지금 11%포인트나 추락해서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오늘 던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오늘 이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한 위험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예. 지지 기반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기감을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낙동강 저지선을 지켜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개헌 저지선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도 민심이 지금 거기서 이탈을 했다는 거잖아요. 대구 경북도 부정평가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 20% 가까이 높아요. 그래요? 김 이사님. 네, 그렇죠. 전 지역에서 네. 지금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 긍정평가가 예. 35%, 부정평가가 54%예요. 근데 대구 경북이요? 예, 이건 너무너무 큰 위기지 않습니까? 예. 이 위기 상황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는 정말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이 통치 스타일이랄까요? 예. 사실은 뭐 국민들도 내일 당장 물가를 잡아라 뭐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한테 그런 거를 바라지는 않는데 이 소통하려는 노력, 협치하려는 노력, 뭔가 그래도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지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자, 봅니다. 김봉신 이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유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그 차기 대선 주자 그 지지율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우리 정당 지지도, 양당 지지도 봤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좀 크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도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 총선 민심을 또 무슨 입법 독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또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담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예.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만날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지율 반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양쪽 다? 이게 사실은 대통령 긍정률이 23이지 않습니까? 이게 20% 선을 하향 돌파당하면 이게 이제 여당에서 나가주십사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탈당을 권하는 그런 게 이제 2016년에도 받고 했듯이. 예. 저는 그런데 이제 여야 협치가 이제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하고 손을 잡게 되면 예. 이거는 이제 반등 포인트가 되죠. 그러면 이제 20% 선은 방어하고 예. 다시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30% 장래 정치 지도자에서 30%를 얻지 못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예. 사실은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장래 정치 지도자에서 30% 넘은 사람은 당선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딱 한 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재명 대표도 예. 상당히 높은 그 수치를 보일 때가 27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이기 때문에 너무 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예. 또 야당인 입장에서 민주당이 31%를 지금 얻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총선에서 이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40도 넘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있는데요. 몇몇 민주당 지지도를 이렇게 누르는 하방 압력을 주는 몇 가지가 있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본다면 이번 총선이 민주당이 무엇인가 이제 메가 이슈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크게 어필을 해서 그래서 많은 당선자를 낸 게 아니고 예. 정부 여당이 많이 못해서 반사이익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회초리를 국민들께서 쥐어준 거죠. 그러면 좀 통제를 좀 해봐라, 좀 예. 견제를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다른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의 등장도 하나의 부담일 수 있죠.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라든지 이준석 대표에 비하면 온건파거나 합리파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그러면 빨리 아이디어를 모아서 민생 문제를 해결을 하면 두 당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이 또 선명성 경쟁하듯이 그렇죠. 또 윤 대통령을 또 이제 경쟁하듯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그 전국 상황은 그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좀 안 그래도 좀 수세에 몰려 있는데 입법 드라이브를 막 걸면서 지금 계속 지금 그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전국 주도권을 장악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윤 대통령이 만난다면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만남에서는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뭐 이런 예. 얘기들 좀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지금 그 미뤄졌던 입법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 이제 양곡관리법이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데 음. 저는 이 양곡관리법이 앞으로 전국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이자 예. 윤 대통령의 1호 1호 거부권 거부권인데 법안이죠. 사실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야당과의 소통 의지가 있다 예.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그 논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문제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협치의 노력은 다 깨질 겁니다. 다시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갈 텐데 그랬을 경우에 전국에는 굉장히 큰 변곡점이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예. 그 야권에서는 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예. 퇴진 운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여당을 향해서 세게 그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사실 강성 지지층의 어떤 그렇죠. 여론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예, 김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입법 독주라고는 하지만 뭐 민주당이 주도해서 입법을 추진한다라는 거는 맞는데 예. 이게 그렇게 했을 때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요. 오히려 지금 이제 강성 지지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야당이 야당 역할을 왜 못하느냐라는 주장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거부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한 예. 대략 보면 한 60에서 65 정도가 야당 쪽 입장 쪽으로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민주당이 하는 것도 이해는 되죠. 그걸 못하면 예. 그러면 아니 또 이렇게 175석을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너희들 이것도 안 할 거냐? 그럼 니들은 뭐 밥그릇만 찾는 거냐? 그런 이런 관점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 만나지 마시고 예. 로우키로 여러 번, 하이키로 만나지 마시고 여러 번 만나시면서 차근차근 해결을 하셔서 하나라도 성과를 두 지도자가 만나서 좀 하나라도 먼저 내는 게 중요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대표 한 번 더 해야 한다. 이 연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이슈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인데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선 술자리가 있었다는 날짜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말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중순경이라고 했다가 6월 30일 즈음이라고 했다가 가장 최근 주장은 7월 3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5시 이후라고 했는데 검찰의 반박 자료를 보면 이 전 부지사가 이 즈음에 교도소와 검찰청을 오간 7월 3일, 6월 28일, 7월 5일 모두 오후 5시 즈음에는 검사실을 떠나서 구치소로 간 거로 나옵니다. 장소에 대해서도 당초 창고라고 했다가 영상 녹화실이라고 이 전 부지사가 말을 바꾸자 검찰은 기본적인 장소마저 제대로 지목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며 허위 주장을 거듭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유 대표님.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대통령하고 이제 총선 끝나자마자 만나고 했을 때 결국 또 이 사법 리스크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그 얘기를 뭐 이거는 처음부터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분위기가 좀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계속 이재명 대표하고의 만남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피의자 신분인 사람과 만나느냐 이런 얘기들이 여당에서 계속 흘러나왔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뭐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 혹은 이제 야당 대표를 예. 피의자냐 아니냐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검찰 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누구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법부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파트너로 국정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예. 뭐 아무튼 만나신다니까 잘 만나시길 바라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정치적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미 다 반영돼 있고 리스크가 예. 있다는 거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법원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남은 근데 거잖아요. 당장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만 봐도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쵸.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근데 벌어지는 이화영 거예요. 전 부지사인가요? 이화영 전 부지사. 전 부지사. 저는 이거는 사실관계가 필요한 문제라서 제가 여기다 정치적 상상력을 덧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민감한 얘기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법농단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또 이것도 심각한 사법 유린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이 사실과 사실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 그렇죠. 이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뭐 정치 컨설팅하는 사람으로서 예. 코멘트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이게 사실은 저는 팩트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신속하게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형을 받을 경우에 뭐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사법 리스크가 이제 재점화될 가능성은 있죠. 자, 김봉신 이사님. 지금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세 번째 높은 그 순서로 대선 주자 그 지지율 나타났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 안고 있는데 지금 그 사법 리스크도 이제 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좀 오래 계속 돼온 것이고 모르는 국민이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사법부의 시간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지율 영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 반영이 되어 있는 측면이 큽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도라든지 여기 이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이게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이 맞는지 아니면 사법 피로감이 맞는지 국민 다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피로감이 느껴지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누가 사실 이거 가지고 이 판결이 어떻게 된다, 1심 선고가 그거를 통해서 뭐 민주당 또 국민의힘 또 조국 혁신당 이런 당의 지지도가 굉장히 출렁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 아까 뭐 우리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그 이후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대통령이 좀 이렇게 좀 리드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예. 대통령이 오히려 숨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나게 되면 이제 잘 될 것이다. 이런 게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도 대통령에게 이제 회담 만나자 제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먼저 만나게 되면 야권의 어떤 분위기 지형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생각해보서 저희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 관련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김봉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